오늘 발표하게 된 동아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장준보입니다. 해상풍력발전 기초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 이 발표를 준비하는데 같이 협업하는 저희 동아대학교 조선해양 플랜트 시스템 공학과의 박영인 교수님이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이 지반조사이긴 한데, 제가 이전 기간 USGS에서 주로 했던 일이 심해 해양 표적투에 관련된 지반조사 관련된 데이터를 좀 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랑 실내 실험, 지방공학 실험을 통해서 서로 비교해보는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올로지 부분이랑 그리고 공학적인 부분, 그 두 가지를 함께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기초설계 기준 자체가 지오로지컬, 그리고 지오피지컬, 그리고 지오테크니컬,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공동으로 뭉쳐서 보고서를 제출해야지 사람들이 원하는 풍력 발전에서 터빈의 타워, 그리고 기초 서브 스트럭처, 파운데이션까지 아우르는 파라미터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업이 서로 상당히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최초에 나타나는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 그 파라미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제대로 된 보고서가 제출돼야지 나중에 설계까지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시게 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상 풍력이 점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경제성이 점점 확보되고 있는 거죠. 산업의 성숙화와 기술의 발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전력의 생산의 가격이 점점 낮아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 요인이 있는데,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진동 부분에서 왜 이 기술적인 부분이 경비의 경감을 나타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현장 조사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오피지컬 방법도 있고 지오테크니컬 방법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컨티뉴어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직 방향으로, 깊이 방향으로 데이터를 얻는 것이죠. 근데 그 데이터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육상에서의 공사랑 달리 해상에서는 당연히 바닷물이 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이 포함되는 경우는 이제 소금이 항상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소금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세리프의 거동에 대해서 실내 실험에 대해서 왜 그게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양에서의 대부분 흙은 모래질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세립들, 그러니까 75 마이크로미터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늘 점프, 그런 흙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흙들이 염분들과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료 채취를 하는데 컨벤셔널 메소드를 이제 이용할 때는 육상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심해로 가게 되면은 바다의 수압이랑 그리고 마이크로브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가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부 안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머티리얼이 있기 때문에 그 시료를 직접적으로 도합해서 빼어냈을 때 가스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샘플의 디스터번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해 최적풀을 추출할 때 압력 코어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은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림에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가 재생에너지를 보시게 되면 단가가 처음에는 많이 높았다가 점점점 줄어드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쇼어 윈드와 그리고 온쇼어 윈드 두 가지를 보시게 되면은 육상에서 공사하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장비대 이동도 편하고 장비의 제약도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단가가 확실히 낮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도 보시면은 여기 이 박스 안 자체가 화석연료의 경제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쓰게 되는데, 화석연료를 대체하려면은 경제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여기 내부 안에 있으면 경제성이 확보되고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LCO 이 코스트가 점점점 나아진다고 여러 학자들은 예상하고 있고, 그 중 이유가 기술의 발전, 그리고 산업의 성수성,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제 이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에 그 경쟁 효과이나 단가의 감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육상에서의 풍력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가 보시다시피 여기 그림에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서브스트럭처와 파운데이션에 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이 육상보다 훨씬 많은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공학적으로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공사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영향을 이 해상 풍력 연구에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어셈블리 인스톨레이션도 당연히 해상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높게 되고, 그리고 일렉트리컬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풍력의 타워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어레이 케이블이나 아니면 익스포트 케이블 그리고 서브스테이션을 세워야 되는 그런 기술들까지 다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렉트리컬 인프라스트럭처도 역시 우리가 비용의 감소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V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폴스라는 것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 비용 경감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나눴다고 합니다. Integrated Design, 그리고 Enhanced Control, 그리고 Frequency Relaxation, 그리고 Refined Blade. 이 Integrated Design 같은 경우는 여러 전문 분야들이 서로 함께 협업을 하면서 디자인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리고 Enhanced Control과 블레이드 부분은 파워에 대한 생산, 그리고 낯설에 대한 경제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릴렉세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파운데이션과 타워 그리고 터빈 자체 해상 풍력 시스템에서 기초 자체가 가지는 내추럴 프리퀀시와 그리고 레저넌스에 대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면은 그 강성과 그리고 질량 그런 것들을 최적화로 만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상당한 효과의 비용 절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카우링에 대한 아니면은 지형에 대한 변화 그런 것들과 관계 있는 게 타워와 소일의 인터랙션에 대해서도 진동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지반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상풍력 지반조사 대상에서 이제 구조물을 보시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터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노 파일이든지 아니면 자켓 파일 여러 가지 다양한 파일이 있으면은 그 파운데이션과 소일의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리스판스를 해결할 수 있는 지오테크니컬 파라미터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지반조사이고 지방공학에서 실내 실험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어레이 케이블, 즉 각각의 타워에서 나오는 전기를 여기 오프쇼어 서브스테이션을 보내는 그 과정도 케이블이 깔리는 그 지역 내에서도 집안이 다른 지오 해저들, 서브마린 랜드슬라이드나 아니면은 다른 침리 그런 폴트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안전한지 그런 것들이 확인이 필요하고. 이 라인을 이제 익스포트 케이블을 보내서 온쇼어 서브스테이션을 보내는 이런 과정까지 모두 다 이제 지반 조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경제성과 맞물려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점점 더 멀리 바다로 나가는 이유가 육상에서 얻을 수 없는 고급의 양질의 해양 바람이 경제성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구조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좋은 양질의 바람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먼 해양으로 나가는 추세인데 멀으면 멀어질수록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바다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노파일을 거의 90% 이상으로 해상풍력 단지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향이 이제 점점 자켓이나 이렇게 플로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해상풍력 단지에서는 풍력 터빈뿐만 아니라
서브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지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멀면 멀수록 그 서브스테이션이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때 서브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그 무게가 확실히 무겁습니다. 터빈보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면 아니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 텐션 레그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 기초에 관련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반조사에 대해서도 각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파라미터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해상 풍력 발전기 설계 과정을 보시게 되면 이제 사이트 디자인 이니시에이션부터 설계까지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사이트 스페시픽 익스터널 컨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시작되면서 가장 최초로 나타나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최초의 디자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가장 신뢰도가 어떻게 보면 높아야 되는데 기술적인 한계랑 그리고 그 흙의 특성상 정확한 그 파악이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스페시픽 익스터널 컨디션이기 때문에 다른 유럽이나 아니면은 그 풍력 발전에 많이 사용하는 나라에서 가져오는 기술도 있는데 흙 자체는 우리나라 주변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노파일이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그 흙의 조건이 맞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노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밑에 이제 집안 안방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자켓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나라에 맞게 그 사이트 인베스티게이션을 충실히 시행한 후에 그에 필요로 하는 그 자켓을 파운데이션을 설정하고 디자인을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일렉트로 테크니컬 커미션에서 제시하는 이 사이트 컨디션 캐테고리를 보시게 되면 윈드 조건과 그리고 얼스케이크 그리고 바다의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저희가 얘기할 부분은 이 지오 테크니컬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상 풍력에서는 이 육상 풍력 외에 마린 컨디션 그리고 웨더 윈도 앤드 윈도 그 환경에 대한 더 많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토리컬 그 리코드를 볼 때도 이 풍력 발전이 되게 30년, 50년 이렇게 가는 기간 동안에 변화하는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충분한 타임 피리어드를 갖고서 우리가 그 기존에 있던 기록을 다 살펴보고 어떻게 변화할지를 다 예측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현장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MV에서 제시하는 그 현장 조사, 집안 조사에 관련돼서는 이 지오테크니컬 소일 인베스티게이션 뿐만 아니라 지올로지컬 스터디 그리고 지오피지컬 스터디까지 다 통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이트 인베스티게이션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질학적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 지질학적 조사는 과거에 있던 그 현장을 선택하게 됐을 때 현장에 관련된 그 지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부터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터러처 리뷰가 선행되고 그리고 과거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집안 조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떠한 데이터를 얻었는지 수십을 얻었는지 그리고 지형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제 문헌조사부터 시작해서 이 지질학적 조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의 지질학적 현재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물리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탐사를 실시하게 되면은 그 지역 일대를 계획적으로 이 서베이십이 지나다니면서 그 지하에 있는 그 지질 구조를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 예를 본 거는 제가 그 이전 기관에서 받았던 데이터를 이건 제가 처리한 건 아니고 그냥 결과만 얻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여기 사이즈믹 웨이브를 통해서 이 리플렉션을 분석하게 되면 가까이 덴서티에 따라서 이렇게 지층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나타난 것은 이제 이 지하 내부의 안티클라인이 이렇게 존재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밝게 표시된 부분은 이게 그때 프로젝트가 당시에 이제
내추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찾는 거였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분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반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 지하에 어떤 게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폴트나 아니면은 침리 이러한 지질학적 구조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지표면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공사 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오 해저드 그 지형에 의한 그 자연적인 어떠한 해저드가 있는지 그걸 우선 파악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수직적으로 이 지층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데이터는 나중에 시출을 할 때 어느 위치에 시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자료들도 평가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지질학적 조사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수심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만큼 들어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지 그게 다 공사비로 환산이 되고 또 수심이 공사 기간이 변하거나 아니면 추후에 변하게 되면 그거는 그 파운데이션 그리고 타워에 대한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심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적으로는 이 해양 퇴적토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부터 유입되는 유입량이 있습니다. 퇴적물이라고 할 수 있죠. 풍화되어서 나오는 작은 알갱이들이 그 해저면에 쌓이게 되는데 그 해저면에 쌓이는 양이랑 그리고 퇴적되어서 나왔던 것들이 이제 침식되어 되는 속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과연 이 지반이 계속 쌓여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침식되어 가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로컬에 작용하는 해류가 있을 겁니다. 그 해류로 인해서 지반이 침식되어 가게 되면은 파일 주변이나 아니면은 기초 주변에 스카우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스카우링에 대한 프로텍션을 지금도 해주고 있긴 하는데 만약에 그 스카우링에 대한 어떠한 역할이 그 건물에 주고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흙의 이 트랜스포트에 관련돼 가지고는 대부분 이제 실드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실드 파라미터의 식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 베드에서의 유속 그러니까 뒷저면에서의 유속 그리고 입자의 크기 등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유속이 빠를수록 그 입자가 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카우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 파일이 있으면 파일 주변에 흐름의 영향이 방해를 받아서 와류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말발굽 형태로 이런 와류가 생기게 되고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터뷸런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스카우링이 발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V에서 제시하는 이 스카우링 뎁스 파일 주변에 얼마만큼 흙이 파여질 수 있는지 그런 계산식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콜리겐 칼펜터 수라고 해서 여기 유속과 그리고 그 물결의 피리어드 그리고 파일의 다이아미터를 함수로 해서 무차원 변수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수에 대해서 KC가 6보다 클 경우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스카우링 뎁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이 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파일이 이 크기 B와 이 높이 L에 대한 B가 상당히 클 때 그러니까 약간 얇으면서 긴 파일에 대해서 사용되는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노 파일을 사용할 경우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고 의외로 그 높이가 낮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보정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비용 경감을 얘기할 때 여기서 풍력 발전에서 이 고유 진동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풍력 발전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모델로 지금 여기 매스 덩어리와 그리고 풍력 발전의 타워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픽스드 컨디션으로 놓고서 지금 내추럴 프리퀀시를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강성과 그리고 이 풍력 발전의 길이 이 함수에 대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카우링이 발생되거나 만약에 수심이 그 집안의 지형이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여기서 L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내추럴 프리퀀시가 변하고, 그래서 원래 목표로 했던 경제적인 내추럴 프리퀀시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한 이제 해석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만든 거고, 좀 더 현실적으로 이 관계를 나타나기 위해서 수치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집안을 스프링 모델을 통해서 해석해서 고유진동수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고유진동수에 대한 디자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이 고유진동 범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프트 스티프 관련된 부분이고, 여기에 내에 그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그 파라미터 선정이나 그런 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 하중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수평에 대한 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PY 커브를 생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API 디자인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3D 수치 해석과 그리고 미디엄 스케일 필드 테스트를 통해서 병합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파라미터를 얻고 그리고 수치 해석을 통한 디자인을 하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타워 현장에 대해서 시추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어레이가 결정되고, 그리고 최소한 그 타워가 생기는 장소마다 최소한 하나의 보호링이 있어야지만 그 집안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2D 아니면 3D에 관련로 만들어진 지형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그 수직 방향에 대한 그 집안 물성치를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장 집안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링을 통해서 직접적인 치료를 채취하고, 그리고 SPT 방법, 그리고 CPT 방법도 있고, 다른 프레저메터 테스트, 그리고 사이즈믹 웨이브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시추 테스트를 통해서 현장의 집안 물성치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시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닷물의 그 화학적 성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채취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내 실험에서는 우리가 흙의 기본적인 물성치, 그리고 지오테크니컬 파라미터를 구하는 방법의 여러 가지가 종류가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고 각각에 대해서 흙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흙의 전체적인 성질을 파악하는 실험을 시리즈로 다 실행을 하고, 특히 여기 사이클릭 테스트랑 레저넌트 칼럼 테스트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프로퍼티를 제공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흙뿐만 아니라 흙 밑으로 들어가면 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락에 대한 프로퍼티도 역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컴페네트레이션 테스트는 CPT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자주 우리나라에서는 육지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다로 나가게 되면 아마 CPT가 사질토에 대해서 실행이 안 되고 점토나 아니면 실트 이런 흙에 대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좋은 수직으로 연속적인 결과값이 없는 좋은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이 내부적으로도 여기 솔리드한 머티리얼이 있긴 한데 공간을 만들어서 다양한 센서들을 부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안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CPT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해안가에서 떨궈서 이용하는 방법, 아니면은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바지선을 이용해서 직접 해안에 나가서 우리가 CPT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CPT 같은 경우는 지오테크니컬 필드에서 되게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 결과값에 대한 처리도 이 퍼 프레셔부터 슬리브 프릭션 그리고 콘티 프릭션을 이용해서 각각 지방공학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얻는 데 사용이 되고, 이 매저던 파라미터를 통해서 흙의 거동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동에 따른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의 집안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이미 알고
현장 조사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CPT처럼 연속적으로 매저할 수 있는 장비가 있는 반면에 각각의 우리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층에 대해서 일반 그 포인트 일반적인 이런 프레저 메터를 통해서 그 중요한 지층에 대한 물성치를 좀 더 자세하게 매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이 프레저 미터 같은 경우는 흙의 탄성 변형 그리고 소성 변형에 관련된 변형 개수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퇴적토에 대한 관련된 흙을 또 실험을 하고 그리고 채취를 하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흙의 간단한 지수 정도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흙의 함수비가 중요할 텐데 흙의 함수비는 그 물 속에 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단지 말려서 얻는 그런 함수비도 있을 수가 있고 염분을 고려해서 보정한 함수비 그리고 이 고체랑 그리고 물의 소금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서 흙의 고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물의 그 플루이드한 함수비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염분이 작기 때문에 작은 그 서로 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함수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즉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이 함수비가 커지기 때문에 그 에러 프로파게이션도 좀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트나 아니면은 점토지의 크기의 흙이나 그리고 점토 광물에 관련된 그 흙 같은 경우는 방부세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 이 소가미 모델 WF thickness 아니면은 입자들 간의 그 차지 인터랙션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디멘테이션을 하게 되겠어 한 후에 우리가 결과값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실험은 몬몰리로 나이트 즉 스웰링 클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웰링 클레이가 포함된 흙에 대해서는 그 WF thickness가 deionized water에서는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들 간에 물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반면에 그래서 흙을 넣고서 물을 휘저어줘도 물이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흙이 쏟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게 되면은 소금이 그 서피스 차지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물을 흡수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물의 양을 넣어도 지금처럼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흙의 광물이랑 그리고 입자의 크기 그런 것들이 흙의 거동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 퇴적토를 다룰 때는 이런 염분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세디멘테이션에 대한 결과인데 각각의 광물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향이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에 있어서 컨벤셔널 쿠어링은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쉘비 튜브나 아니면은 로터리 방식으로 시료를 얻는 것인데 해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해양 퇴적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프트한 세디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한번 시료를 눌러줌으로써 그 푸시를 이 샘플 파이프를 푸시해 주면서 소프트한 세디먼트를 컬렉션할 수가 있고 락 같은 경우는 이제 로터리 형태로 물을 서큘레이션 시키면서 점점점 이 드립빗으로 이 락을 컬렉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벤셔널 코어링이라 얘기하고 이런 컨벤셔널 코어링을 바다에서 실행할 경우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굉장히 얕은 바다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지만 깊은 바다로 가게 되면 1km, 2km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지표면으로서도 200~300m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스가 익스펜션을 하게 됩니다. 지상으로 오게 되면 그러면 흙이 자연적으로 교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란 현상을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압력 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압력 코어링은 일반적인 이제 컨벤셔널 코어링이랑 똑같은데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제 볼밸브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료를 여기 코어링 섹션으로 보내고 나면은 그 후에 볼밸브를 잠금으로써 그 압력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 내부에서도 그 N2 가스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측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볼밸브의 오퍼레이션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열려 있을 때는 이 흙이 이 볼밸브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잠겨진 경우에 대해서는 볼밸브에서 이제 압력의
솟아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온 흙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방공학 실험을 함으로써 현장의 결과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흙이 있는지 자세하게 우리가 그 분석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지오로지컬 그리고 지오피지컬 그리고 지오테크니컬에 관련된 모든 서베이가 한꺼번에 다 행해져야 되고 그 해양에서 사용하는 흙이기 때문에 염분에 대한 역할과 그리고 그 필요에 따라서는 압력포어를 사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최신 처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기술을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한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듣습니다. 해상 구조물이랑 그 해상 구조물 대상으로 하는 지방 조사랑 해상 풍력이라는 좀 더 구체화된 대상에 대해서 하는 그 지방 조사랑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시추선이라든지 뭐 해양 플랜트라든지 그런 대상과 해상 풍력이라고 쳤을 때 그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방 조사에 대해서. 해양 밖에 있는 시추선 플랫폼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오일 관련된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드릴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제 사이즈믹 데이터나 그리고 오일이 어디에 로케이션이 되어 있는지 그 저면에 있는 그 디텍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이즈믹 웨이브를 통한 물리 탐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코어링에 있어서도 코어링에 있어서 그리고 현장 탐사서에 있어서도 이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장비도 하나당 거의 50m 되는 그런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이제 지방공학 같은 경우는 50m 들어가면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장비를 사용할 수가 없고 그 장비가 이제 50m 길이 정도 되는 게 들어간다는 것은 그거 한 1km, 2km를 드리밍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가 사실 상당히 레솔루션도 좋고 그리고 다양한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급화된 장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PT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지방공학에서 사용하지만 오일 앤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는 더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시추를 해서 찾거나 할 때는 그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아예 드릴링 LWD를 사용하게 되죠. 로깅 와일 드릴링. 그래서 드릴링하는 와중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얻게 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발표